남편이 돌아가고 장례식에 쓰인 종이돈이 채 흩어지기도 전에 아들은 안방을 탐내며 싸늘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안방에서 나가셔야죠. 여긴 제 집이에요. 그 순간 제 손에 든 젓가락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뻔했고 심장은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정말이지 짐이 되는 걸까요? 돈도 사라지고 병도 찾아오고 자식들은 기댈 수 없고 심지어 반평생을 살아온 내 집마저 내줘야 한다니. 그저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몰래 베개 밑에 넣어두고는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복순, 올해 68살입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빗방울은 검은 우산 위로 쿵쿵 하고 무겁게 떨어져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은 꽉 움켜쥔 우산 손잡이를 놓지 못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검은 관은 천천히 묘열 속으로 내려갔고 흙냄새가 빗물과 섞여 코를 찔러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박상우, 제 남편, 제 반평생의 버팀목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연구차 뒤에 서 있었고 몸은 마치 힘이 쭉 빠져나간 듯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울음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을 돌아보니 아들 최민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계산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지은은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계산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마치 잔치를 벌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이 시큰거렸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귓가에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가고 나면 이 집은 이제 나누기 좋겠네. 누가 말한 걸까요?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심장이 칼에 깊이 베인 듯 아팠습니다. 그래요. 그들 눈에는 제 남편의 관 뚜껑이 채 닫히기도 전에. 그래요. 그들 눈에는 제 남편의 관 뚜껑이 채 닫히기도 전에.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제 우산은 거의 버티지 못했습니다. 빗물은 옷깃을 타고 옷 속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린 것은 제 주위에 익숙한 얼굴들, 친척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호 씨가 살아있었고 몸도 튼튼했고 성격도 강직했습니다. 그때는 상호 씨가 살아있었고 몸도 튼튼했고 성격도 강직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와 지은이가 안방을 탐내며 어머님은 작은 방 쓰시면 될 잊혔으면 돼요. 찻잔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노려보며 낳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나랑 네 엄마 집이다. 누가 어디에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는 목을 움츠렸고 지은이는 옆에서 감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겸연쩍게 모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집니다. 친척들은 모두 겸연쩍게 웃기만 할 뿐 누구도 다시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호 씨는 젊은 시절 공장 반장이었기에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고 다시는 여기는 나랑 네 엄마 집이다라고 소리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마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은 하나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몇 상의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흰죽한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숟가락을 몇 번 휘저어도 위장에는 손뭉치가 들어있는 듯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335 민준이를 둘러싸고 아첨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위험 있었니? 이제 네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나중에 집도 넓어지고 살림도 넉넉해지면 자주 연락하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귓속이 온통 웅웅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을 지킨다는 그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모두에게 음식을 덜어줍니다.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시니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안방은 넓으니까 나중에 아이들한테 쓰는 게 맞고요. 말이 끝나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어르신들은 작은 방에서 자는 게 좋지. 어차피 편하고 제 마음은 쿵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죽 그릇이 흔들려 죽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죽 그릇이 흔들려 죽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식탁 위에는 열대 쌍의 눈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전이 눈이 있었지만 밤이 되자 친척들은 모두 흩어졌고 집안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에 후두둑 떨어져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상호 씨가 쓰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며칠 동안 자주 마시던 미숫가루 물이 담겼던 잔이었습니다. 잔 입구는 희미하게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만져보니 희미하게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잔이 들어있었는데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 처분권은 김복순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상호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든든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예견했던 날이 올 것을 예견했던 난옥을 읽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 몇 줄의 글을 보며 가슴이 저리고 불안했습니다. 저 혼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떠나고 나니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하여 마치 저에게 버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밤새도록 이어졌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에 밀려오는 고독과 무력감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마당에 흙은 흠뻑 젖어 있었고 공기는 숨막힐 듯 습했습니다. 저는 막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들에게 죽을 끓여주려 했습니다. 냄비에 물이 채 끓기도 전에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가 주방문 앞에 서 있었는데 미간을 찌푸리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은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민준이가 돌판 위에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아직도 안방에 계세요? 그 순간에 계세요. 맞아요.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작은 방이 좋지 않나요? 안방은 나중에 저희가 쓰고 아이들 방으로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상호가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집이 어찌 한마디에 그들의 집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젯밤에 아직 가지 않았던 친척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왁자지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어르신들은 작은 방에서 자면 되지. 안방은 역시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지. 게다가 민준이는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할 텐데 큰 방이 넓고 좋지. 혼자 그렇게 큰 방을 쓰는 건 낭비야. 그 목소리들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마치 까마귀 떼가 귓가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으로 앞치마를 꽉 움켜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분명 저와 상호 씨가 반평생을 일궈온 집이고 피땀으로 일고 날락함인데 이 사람들 입에서는 제가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이 뻥긋거리는 것을 보며 눈앞이 아찔해지고 귓속이 웅웅거려 거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여름, 날씨는 커다란 찜통처럼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오는 바람은 뜨거웠고 심지어 벽까지 축축한 기운을 내뿜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안방은 저랑 지은이가 살게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넓게 쓸 수 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방은 좁고 습하며 여름에는 후텁지근하고 겨울에는 한기가 돌았습니다. 상우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밤에 자주 기침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상우 씨는 쾅 하고 타상을 내리쳤습니다. 상우 씨는 눈을 치켜뜨며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고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어깨를 움츠렸고 얼굴의 미소는 마치 뺨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상우 씨가 아직 살아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찻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찻잔도 그대로 있지만 찻잔을 내리치던 사람은 이미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울면 그들은 제가 마음이 약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할 뿐일 것입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고 마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반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다시 저에게 물을 끼얹을 핑계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말해봐. 너희들이 먼저 말해봐.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고 낮게 속삭이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봐봐, 인정하는 거잖아. 어르신이니까 언젠가는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 말들은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귓속을 찔렀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과 마주치면 그들의 탐욕과 냉담함에 더욱 깊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식탁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여 식기를 치웠습니다. 그릇바닥이 식탁에 부딪히며 쨍 하고 유난히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도자기에 닿으니 제 마음은 더욱 시려웠습니다. 그릇 하나를 다른 그릇 위에 포개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통에 넣었습니다.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심장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쟤는 속마음을 들켜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늙었으면 방 하나라도 감사해야지. 빨리 비워주는 게 안 좋게 안 될 거야. 그 소리들은 뒤섞여 차가운 바람처럼 뒤섞여 차가운 바람처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들이 이미 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늙은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요. 찻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찻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찻잔도 그대로 있지만 상우 씨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저 자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다. 그들은 제가 풀이 죽어 구석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피를 흘리면서도 차가운 기운이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 당신이 떠나고 나니 그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
복순이는 진흙으로 빚은 인형이 아니야.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냄비 속에 죽은 힘이 고고고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고 김이 얼굴에 닿아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죽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았는데 맛이 밍밍했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정처럼요.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논쟁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 같았지만 모든 말이 또렷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방은 우리가 써야지. 어르신들은 알아서 처신해야 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누가 안 늙겠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각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죽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죽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들으며 죽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움직였지만, 마치 제 심장을 움직였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만만하다고 상호 씨가 떠나고 나면 제가 고독한 노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나를 지켜줬었지. 이제 당신이 없으니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밤이 깊어지자 친척들은 마침내 모두 떠났습니다. 집안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빗물이 그친 후에도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혼자 안방 침대 옆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옆방에 있었고 희미하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베개 밑으로 넣어 그 유언장을 만졌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딱딱해서 손바닥이 아팠지만 이 아픔이 제 마음에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주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조얼거렸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제가 지킬 거예요. 제 존엄도 지킬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갑자기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하고 물러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경계를 늦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바람 소리가 창밖에서 울부짖으며 마치 누군가 처마 밑에서 낮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은 천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귓가에는 낮에 민준이가 싸늘하게 내뱉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왜 아직도 안방에 계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문득 상호 씨가 병상에 누워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은 가빴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천천히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천천히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명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워서 저를 떨게 했지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고 처분권은 너에게 맡긴다. 잊지 마. 이건 네 노년의 보자냐. 마음 약해지지 마. 저는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이건 우리 아들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치 사망치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도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민준이와 지은이는 효심이 아니라 돈과 집을 노리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와 지은이는 효심이 아니라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심장은 불에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하여 마치 예전에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때와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방은 텅 비었고 저 혼자뿐입니다. 안방의 등불은 희미합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유언장을 꺼내 탁상등 아래 놓았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이미 약간 말려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 처분권은 배우자 김복순이 결정한다. 예금은 김복순의 처분에 따른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상호 씨가 직접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엄과 단호함이 종이를 통해 전해져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가 마당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제게 말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흐려져 마. 내가 있잖아.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민준이 사이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글씨가 아무리 또렷해도 제 마음속의 갈등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나은 아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폭설이 내리고 바람이 몰아쳤을 때 저는 진통으로 침대 위를 뒹굴며 이를 악물고 그를 낳았습니다. 굵은 살덩어리가 제 품에서 응이응이 올 때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게 의지할 곳이 생겼고 대를 이을 사람이 생겼다. 그가 어릴 때 걷다가 무릎을 다치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밥을 잘 안 먹으면 달래줘야 하는데 우리 민준이는 눈썹만 찡그려도 제가 즉시 온갖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찬침빵을 먹을지언정 그에게는 따뜻러 주었습니다. 그저 내 곁에 있어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면 그걸로 족할 거야. 심지어 엄마, 조심하세요라는 한마디만으로도 내 마음은 따뜻해질 텐데. 하지만 지금 그는 제 앞에 서서 칼날처럼 차가운 말로 저를 안방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한치의 정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저는 가슴이 저리고 쓰라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데 어떻게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마음 약해지는 순간 상우 씨가 평생을 고생하며 남긴 집을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닌 것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들이고 이건 상우 씨의 피땀 어린 결실이야. 이 두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두 마리의 야수처럼 저를 물어뜯어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상호 씨가 임종 직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에 유언장을 쥐어주며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침대 옆에 묶어놓은 다물쇠처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종이는 그대로 있고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뼛속했고 저는 유언장을 오랫동안 노려보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와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만하고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는 이 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원했고 심지어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여 관계를 파탄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그와 제 남편의 어머니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늘 제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화면이 켜졌고 제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걸면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반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과 차가운 법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과 차가운 법률을 일밤늦게 묻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지훈아, 유언장 말인데 네가 나를 도와 지켜줘야겠어. 이 말을 할 때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었던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저는 유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제가 망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들이는데 집안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민준이는 이미 지은이와 몇몇 친척들을 데리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마치 새 아파트를 둘러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는데 그 웃음은 눈에 거스니 우리 아들 줄 거야. 이 방은 눈에 방문 하나를 열며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 방이 제일 좋아. 나중에 둘째 낳으면 그 아이한테도 남겨둬야지. 한 친척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서재는 아이 방으로 바꾸면 딱 좋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잖아.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마치 돼지고기를 고르듯이 집안의 모든 문과 벽을 이리저리 가리키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과 벽은 저와 상우 씨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입에서는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손가락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 손톱이 박힐 지경이었고 심장은 계속해서 쉬어왔습니다. 지은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창고방 쓰세요. 화장실이랑도 가깝고 몇 걸음만 가면 가는 돼요. 편하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편하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할 필요 없잖아요. 말은 가볍게 내뱉었지만 엄마, 혹시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은이가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온통 도발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늘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정말 저희를 위한다면 먼저 비켜주셔야죠. 옆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동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 맞아.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거지. 자손들을 위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어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가시 같은 방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고 마치 마당에 상우 씨가 낡은 의자에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 부부가 안방을 탐내며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오려고 시끄럽게 떠들며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상우 씨는 젊은 시절 공장 반장이었기에 입만 열면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어도 병들었어도 그가 한번 노려보면 방안은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바람이나 힘이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하고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하고 그림자가 교차하고 의자는 그대로 있고 차상도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저를 위해 식탁을 내리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도 저를 대신해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의 향기와 파채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 푸짐한 음식들은 제게는 그저 차가운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몇몇 친척들은 잔을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분주하게 이리저리 오가며 친절하게 그들의 밥그릇에 음식을 계속 덜어지었고 입으로는 아첨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부, 많이 드세요. 재수씨, 이 고기가 부드러워요. 저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밥그릇 속의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어도 도무지 식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의 고독감은 차가운 밥보다 더 딱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저 제가 불필요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시선은 무심코 식탁 반대편에 놓인 빈 의자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원래 상호 씨의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할 때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한숨만 쉬어도 식탁은 즉시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소리 없는 비웃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빈 의자를 노려보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더 숙여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바로 그때 귓가에 지은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현명하다면 빨리 나가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집 살림이 편해질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래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곧장 찔렀습니다. 더 이상 반격하지 않으면 나는 집에서 쫓겨날 거야. 이 생각이 제 심장의 괴놈을 울렸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을 삼켰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에는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만 들렸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마음속의 굴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안방은 민준이네가 쓸 거야. 방도 넓고 우리가 다시 놀러 오기도 더 편하겠네. 지은이는 교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제 손에 든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일부러 짙은 색 외투를 입고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찬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모서리를 만지니 심장의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도 지은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의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상점 앞에서는 확성기에서 판촉 음악이 울렸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공증사무소 문 앞에 도착하니 유리문이 눈부시게 빛나 마치 차가운 벽철을 훤히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늙은 할머니가 이 몇 장의 종이를 들고 가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와 휴대전화를 들고 바쁘게 보였습니다. 저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서류 가방을 안고 서 있었는데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시끄러운 시장 속의 외로운 참새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창고 앞으로 가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숨소리마저 가빠졌고 손가락은 옷자락은 웃겼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가락은 옷자락은 옷자락이 떨렸습니다. 저기요. 이 유언장이 유효한지 쥐고는 안경을 쓰겠어요. 그 몇 분은 마치 겨울 전체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공증 절차도 완벽하고 법적으로 아주머니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심장이 쿠가니 고개를 고경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있다가 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몇 장의 서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 몇 장의 서류는 다른 사람들의 고였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오니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어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햇살이 서류 가방에 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노려보며 문득 사무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버텨.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고 심장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고 심장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지훈 변호사님은 제 오랜 동료의 딸로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였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밝았으며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그제야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그 안에서 유언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제 목이 메어 눈물이 떨어질 뻔해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건 네 작은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 모든 서러움과 쓰라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유언장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이것은 철벽입니다. 제가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침 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든든한 등빛춤같이 빗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상우 씨가 눈은 약간 촉촉했지만 오랫동안 잊었던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나지막이만 했습니다. 지훈아, 때가 되면 네가 나를 도와 나서서 분명히 말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나는 그들의 엄마인데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려니 너무 가슴 아프잖아. 이 변호사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게 맡기세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호수에 던져집니다. 변호사 사무실 나올 때 제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좀 더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원이 많다는 것, 말갈이 세다는 것, 심지어 제가 남편 없는 과부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문 앞에 서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곳은 내 집이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소개로 저는 강대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빳빳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몸은 꼿꼿했으며 눈빛은 강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젊은 시절의 상우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강직했습니다. 강 팀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확실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내려 합니다. 강대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렷 자세로 격리를 했습니다. 걱정내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오랫동안 잊었던 든든함을 조금 느꼈습니다. 계약을 하고 경비 시간을 정하자 제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방금 끓인 차가 놓여 있었고 차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는 상호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마치 당장이라도 입을 열어 저를 꾸짖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상호 씨,
걱정 마세요. 복순이는 약하지 않아요. 당신은 없지만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차 향기를 흔들었고 마치 그가 제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에는 굳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아직 몰아치고 있고 그날은 주말이었고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갑자기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창가로 다가가 보니 심장이 쿵 하고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커다란 빨간색 이삿짐차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차 앞머리에는 색색의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에는 색색의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에는 새 직장만 축하라는 양복 차림으로 네 글자가 쓰인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삿짐차 문이 열리자 지은이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파마를 했으며 입술에는 선명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요란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7~8명의 친척들이 따라왔는데 각자 여행 가방과 냄비, 심지어 커다란 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마치 정말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지은이는 하이힐을 신고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우리 집 오늘 이사 축하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책이 울렸습니다. 분명 이곳은 제 집인데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쳐들어와 저를 완전히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문을 넘어서기도 전에 강 팀장님이 20명의 경비원들을 이끌고 문 앞에 일렬로 정렬해 마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사 들어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친척들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일부러 방해하는 거지? 아들이 부모님 집에 사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저는 위층에서 난간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경비원들과 그들이 대치하는 모습에 긴장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님은 싸늘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제지당하자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뻗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계약서가 있어. 이게 내 증거야. 지은이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다들 봤죠? 계약서가 있어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구경하던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야. 어르신이 아직 살아계신데 이렇게 급하게 집을 차지하려 하다니. 짧은 몇 마디가 마치 찬물 한 바가지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옹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맞아. 등기부등본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집주인이 결정되는 거지. 민준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든 서류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소리치려 했지만 눈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이 장면을 보며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상우 씨, 당신은 걱정 마세요. 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짙은 새낀 저고리가 햇빛 아래에서 유난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당 입구에는 정적이 흘렀지만 제 발걸음 소리는 또렷하게 모든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한 대가 마침 문 밖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 변호사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2개의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2개의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강 팀장님 옆으로 가서 손을 들어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증거를 원했지? 미안하지만
여기 주인은 나야. 사방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모든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서류에 꽂혔습니다. 등기부동산 처분권은 배우자 김복순이 결정한 붉은 글씨가 햇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고 시선은 마침내 민준이와 지은이에게 닿았습니다. 누가 감히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구경하던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래 집이 할머니 거라고 들었는데 역시 며느리랑 아들이 정말 뻔뻔하네. 이사 축하까지 하다니. 할머니 대단하다. 유언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있으니 누가 감히 그 집을 건드릴 수 있겠어?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눈은 유언장을 뚫어져라 보며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제가 그들 앞에서 허리를 굳게 펴고 더 이상 꼭 참지 않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상우 씨,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마당에는 사람들이 침묵에 잠겼고 오직 제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주인으로서 너희들은 사흘 안에 이사 나가야 해. 민준이는 못 알아들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입술을 뻥긋거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정신을 차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경문을 외우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분명히 쓰여 있고 등기부등본도 내 손에 있어. 이 집은 내가 결정해. 사흘 안에 나가. 지은이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물까지 떨어질 듯 했습니다. 발을 쿵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발을 쿵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 제가 그들과의 가족 관계가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을 수군거렸습니다. 예전부터 이 집이 할머니 거라고 들었는데 역시 아들 며느리가 정말 뻔뻔하네. 이사 축하까지 하다니. 할머니 대단하시네. 유언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있으니 누가 감히 그 집을 건드릴 수 있겠어. 그 웅성거림이 계속해서 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해주었지만 저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민준이를 조용히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이게 소문나면 너희들이 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예 두 걸음 뒤로 물러나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연루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소위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누가 이득을 보렸었습니다. 소위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누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던 사람들이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 눈에는 온통 굴욕감이 서려 있었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분해서 이삿짐 가방을 복도에 내던지며 울고 욕했습니다. 매정한 엄마,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주나 봐. 민준이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꽁초가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마치 구석에 몰린 야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싸우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대로 물을 끓이고 밥을 지으며 식탁 위에 식기를 가지런히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흘, 딱 사흘만 더 참자. 밤에는 지은이가 집안에서 물건을 내던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욕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등기부등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침대에 누워 손에 유언장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4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이삿짐차가 다시 마당 문 앞으로 왔습니다. 지은이는 울어서 눈화장이가 번졌고 얼굴에는 검은 눈물 자국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봉투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걸어보며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등에 맨 여행 가방끈 때문에 없었습니다. 20명이 일렬로 정렬하여 그들이 비참하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집 장만 축하 현수막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어제의 오만함과 득이한 연함은 이제 고개를 숙인 수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니 정말 불쌍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삿짐차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당에는 놀랍도록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평소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찻잔 하나만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침대 머리맡 서랍장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 위에는 상우 씨가 살아생전 사용했던 물컵이 아직 낸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문득 저는 그의 낮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저는 이 대치에서 이겼고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소란도, 상우 씨의 기침 소리도, 아이들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마음속의 고독을 이겨내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이사간 후로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첫날 점심, 저는 쌀을 냄비에 넣고 작은 밥 한 그릇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한 접시를 볶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와 젓가락 한 벌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식탁의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상우 씨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밥을 먹으면서도 기침을 했고 가끔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밥그릇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아무리 시끄러워도 집안의 차가움을 씻어낼 수는 없지만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었지만 마음속에는 쓰라림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차가운 밥상과 텅 빈 집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이 변호사님이 밖에 서 있었고 손에는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신가 해서 왔어요. 그가 웃으며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집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가 앉은 후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집을 지키신 것은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자신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뿌리지만 사람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주머니만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생글 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요. 창호 씨는 없고 민준이도 기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집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마음은 오랫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어르신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가지런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춤을 못 춰서 비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이리 와요. 거기 서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춰요. 저는 연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녀는 끈질기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못 춰도 괜찮아요. 따라하면서 배우면 되지. 집에 혼자 박혀 있으면 병나요. 집에 혼자 박혀 있으면 병나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박자를 맞추지 못해 동작은 진심이었고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망설임 끝에 졌습니다. 런설임 끝 그 사람들 틈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하하 하고 웃었지만 비웃음이 아니라 선의의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자 오랫동안 잊었던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무리 큰 집이라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마치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음악에 맞춰 서툴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가슴은 저려왔지만 처음으로 제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광장에서 춤을 춘 후로 제 마음은 마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어르신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꽃 한 송이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툴게 붓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린 꽃은 비틀거리고 마치 바람에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순아, 너는 지금 그림 종이를 망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다가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꽃은 정말 멋져요. 생동감 있어 보여요.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 뺨은 화끈거렸지만 심장에는 오랫동안 잊었던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수업은 스마트폰 사용법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라 한 단계씩 사진 찍기, 영상 통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진 한 장을 성공적으로 보냈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복순 언니,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저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눈에는 심지어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아들에게 구식이라고 무시당하던 이 늙은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 입에서 빨리 배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 아니라 아직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제가 용기를 내어 이 변호사님과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이 또래 사람들은 다 나처럼 자식들이 집을 뺏어갈까봐, 노년에 기댈 곳이 없을까봐 두려워해. 이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소모임을 만드셔서 서로 돕고 경험을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광장에서 춤을 추는 틈을 타서 말을 꺼내서 춤을 추는 틈을 타서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혹시 그룹 채팅방 만들까요? 노후나 공증 같은 일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요. 어떤 사람은 동네 주민센터와 연락하는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제 유언장 경험을 글로 써서 그룹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복순 언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빨리 공증받으러 가야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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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희의 경험담을 들으니 마음이 놓여요.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날들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정숙자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와 춤추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시원시원했고 저는 서툴게 따라하다가 둘이서 한바탕 웃곤 했습니다. 강 팀장님도 가끔 광장에 와서 질서 유지를 도왔습니다. 누군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 팀장님도 웃었습니다. 강 팀장님, 오늘은 왜 보디가드 하러 오셨어요? 그는 오늘은 왜 보디가드 하러 오셨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순 언니를 지켜드려야죠. 제 곁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춤판으로 이끌어주고 어떤 사람은 제 옆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집보다 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강연회가 열렸고 우리 모임이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제 두 손은 긴장해서 떨렸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대 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니 저와 같은 또래의 눈들, 저보다 더 나이든 눈들이 모두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복순, 올해 68살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안방에서 쫓아내려 했고 심지어 친척들까지 데려와 제 집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즉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유언장 사본을 높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남편은 이미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고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매 여러분, 무례하고 철없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집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갈채는 열렬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파도처럼 밀려와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결코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식은 이웃들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복순 씨,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요. 저는 멍하니 있다가 손에 든 행주를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 전 큰돈을 빌려 사업을 벌였다가 망해서 채권자들에게 고소당해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그의 곁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닭싸움처럼 요란하게 다투다가 결국 각자 비참하게 헤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희미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고 또한 운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뼛속까지 아프게 했던 말들은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려 하지 않았고 원망 속에 머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은 인생은 원한 속에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햇살이 좋아서 저는 괜히를 들고 마당에 흙을 뒤집었습니다. 흙에서는 축축한 냄새가 났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몇 포기의 모란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씨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그의 봄. 그는 만개한 꽃밭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모란은 우아하고 기품이 넘쳐. 마치 너처럼 말이야. 이제 저는 작은 꽃 모종을 흙 속에 심고 가볍게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햇살이 잎사귀에 쏟아져 빛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호 씨, 보셨나요? 제 눈가는 촉촉했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광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는 평소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정숙자 아주머니와 나란히 춤을 추었습니다. 동작은 점차 익숙해져 처음처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춤을 마치자 몇몇 새로운 친구들이 웃으며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복순 언니, 차 마시러 가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잣집안의 탁자 위에는 과자와 땅콩이 놓여 있었고 춤 이야기부터 여행 이야기까지 건강 이야기부터 권리 보호 이야기까지 누군가는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노인 유학반에 등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흥분해서 재테크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 자신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석으로 몰린 이였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석양의 잔관이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나란히 아파트 단지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미풍이 불어와 꽃향기가 밤 공기와 섞였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단호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 자신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여겼습니다. 역현에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여겼습니다. 옆자리에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옆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은 생에는 그저 지켜내는, 그저 지켜내는, 그저 지켜내는, 그저 지켜내는. 그래요. 저는 집을 지키는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마음속 고독을 이겨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상우 씨,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김복순의 이야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그림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보호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여기는 나랑 네 엄마 집이다라는 한마디면 모든 사람을 제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 가족의 가면은 빠르게 벗겨졌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왜 아직도 안방에 계세요? 라는 한마디, 며느리의 집 탐내기, 친척들의 가세. 집은 순식간에 그들의 눈에 기름진 고깃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립무원한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올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김복수는 쓰러지자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는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새집 장만 축하 현수막을 걸고 오만하게 집으로 쳐들어오려 했지만 20명의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리고 김복수는 짙은 새낀 저고리를 입고 등기부등본과 유언장을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주인은 나야. 그렇게 허리를 곧게 펴는 순간은 어르신들의 마음속 응어리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속. 하지만 이야기는 집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비참하게 이사간 후 김복수는 홀로 차가운 밥상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독은 상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문화센터에 다니고 심지어 실버세대 보호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공유했습니다. 마침내 동네 가녀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늙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롭다고 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설령 곁에 기댈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통해 존엄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이 김복순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년기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00명 구독자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몇 번째 분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